어머님, 정신이 좀 드세요? 촛불 끄셔야죠. 며느리 오미영이 나박 숫자를 흔들었다. 내 50살 아들 강지훈의 생일잔치, 모든 친척이 모인 그 순간이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는 척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봤다. 미영이 숟가락으로 케이크를 떠서 내 입에 쑤셔 넣으려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 씨, 오미영 씨, 상해, 횡령, 존속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영의 손에서 케이크 접시가 쨍그랑하고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1년간 감췄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영아, 지훈아, 연기는 끝났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유산, 지옥에 가서나 구경하렴. 나는 박숙자, 올해 70입니다. 28배 청산과부가 되어 구파발 시장통에서 24시간 곰국집을 하며 피똥 싸게 살았습니다. 남자들한테 얕보이지 않으려 독하다, 지독하다 소리 들어가며 돈을 모았고 그 덕에 지금은 은평구에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가진 사장님 소리를 듣고 삽니다. 내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쪽 같은 아들 지훈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금쪽 같다던 그놈은 사실 내 속을 썩이는 빚덩어리에 가까웠지요. 어려서부터 공부머리는 없고 놀기만 좋아하더니 번번이 사업 말아먹고 사채업자에게 쫓겨 내 건물 등기부에 빨간 줄을 그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식당 보증금 빼고 쌈짓돈 털어 막아주길 수십 년. 그런 한심한 아들놈이 어디서 저렇게 예쁘고 싹싹한 여자를 데려왔는지. 며느리 미영이는 서글서글한 눈웃음에 어찌나 애교가 넘치던지 나만 보면 어머님, 우리 어머님 하며 팔짱을 끼고 볼을 부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찍 여의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제가 딸 노릇 톡톡히 할게요. 그 말에 내 얼어붙었던 가슴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딸 하나 가져보는 것이었거든요. 나는 아들 내외에게 내 건물의 3층 주인 세대를 공짜로 내주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이제야 나도 남들처럼 며느리 재롱 보고 손주 커가는 것 보며 호강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1년 전 갑자기 손이 떨리고 걸음이 부자연스러워 병원을 찾았더니 파킨슨병 초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정신은 멀쩡하지만 몸이 서서히 굳어갈 것이며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방에 틀어박혀 밤새 울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남의 손에 의지해 똥오줌을 받아내야 할 신세가 된다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영이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약한 말씀 마세요. 누가 어머님을 똥오줌 받아내요? 제가 있잖아요. 지훈 씨랑 저 어머님 끝까지 모실 거예요. 아니, 저희가 아예 2층 가게 접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 살게요. 네. 아들 지훈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 이참에 우리 합칩시다. 엄마 건물 관리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엄마 병수발도 우리가 들게. 걱정 마. 나는 그 두 부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쩜 이렇게 효심지극한 아들 며느리를 만났을까. 나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내 전 재산이 담긴 통장과 인감, 그리고 건물 관리 통장의 도장까지 전부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미영아, 내가 몸이 이러니 내가 고생이 많다. 이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너희들 고생하는데 용돈도 좀 써라. 나는 너희만 믿는다. 미영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뭘 이런 걸 다. 저희 믿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님 약은 제가 매일 꼬박꼬박 챙겨드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아침 저녁으로 내 팔다리를 주무르고 내가 좋아하는 굴비찜을 꼬박꼬박 상에 올렸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퇴근하면 엄마 오늘은 좀 어때? 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내 병세는 이상하게도 의사의 말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분명 초기라고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고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영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과 함께 약을 한 줌씩 내밀었습니다. 나는 고맙다며 그 약을 꼬박꼬박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면 정신이 더 혼미해졌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일수였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또 그러시네. 어제 저한테 50만 원 용돈 주셨잖아요. 그걸 또 달라고 하세요? 엄마, 정신 좀 차려. 왜 자꾸 미영이한테 했던 말을 또 해? 미영이가 엄마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무래도 파킨슨이 아니라 치매가 같이 오신 것 같아. 말이 자꾸 헛도시네. 그러게 말이야. 병원에서 준 약 말고 내가 아는 분한테 특별히 구한 기억력 좋아지는 약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왜 차도가 없지? 그들의 대화를 안방 침대에 누워 듣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기억력 좋아지는 약? 의사가 처방해 준 것 외에 다른 약을 먹인다고?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준 약을 삼키는 척하다가 이불 밑에 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한 사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가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웬 약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병원 처방전 봉투에는 박숙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 든 약은 내가 어제 뱉어낸 약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준 약은 병원에서 처방해 준 노란색 약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하얀색 가루약이 섞인 캡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곧장 내 방으로 돌아와 몰래 숨겨둔 낡은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통장을 맡겼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뱅킹 하나만큼은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접속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평생의 재산이 담겨 있던 5억짜리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비 통장에서는 매달 수백만 원씩 오미영 며느리의 개인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렇게 사라진 돈이 무려 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내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빨리 죽이거나 혹은 바보로 만들기 위해 정체불명의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 어머, 방에서 뭐 하세요? 어느새 며느리 미영이가 방문 앞에 귀신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 태블릿을 이불 밑으로 숨겼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다. 약다오. 미영이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생글생글 웃으며 약과 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 약 드시고 푹 주무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자꾸 밤에 소리 지르셔서
주무시는 약을 좀 세게 타주셨어요. 나는 그 하얀 약을 받아들고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오미영, 강지훈,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것들, 감히 나를, 이 박숙자를 돈 때문에 독살하려 해? 나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그 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모조리 토해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집은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놈은 이미 며느리와 한패가 되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나는 파킨슨병 환자인데다 정신 나간 치매 노인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내 모든 것을 저 악마 같은 것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미친년이 되어주마.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 노인네가 되어주마. 그리고 너희가 가장 행복한 순간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희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내려가리라. 나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내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김 변호사에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살려줘. 나 박숙자.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정신 나간 노인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방에 숨겨둔 낡은 휴대전화 액정에 김 변호사의 답장이 떴을 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발신 김 변호사. 사모님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으나 내일 오후 2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확인건으로 방문하겠습니다. 며느님께는 미리 연락해 두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김 변호사는 내 남편이 살아있을 적부터 우리 집안일을 봐주던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자가 내게는 동아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김 변호사가 3층 주인 세대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아이고,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라며 꿀이라도 바른 듯 살랑거렸습니다. 아, 오 사모님. 다름이 아니라 1층 식당 재계약건 때문에 박 사모님나 도장이 필요해서요. 어르신, 안녕하시죠? 나는 휠체어에 앉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입가에 침을 한 줄기 흘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꽃이 폈네. 헤헤. 하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미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머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파킨슨의 치매까지 겹쳐서 의사 선생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흑흑. 가증스러운 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꼴이라니. 김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나를 보더니 미영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서류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방에 시계가 없네요. 제가 작은 거 하나 사왔습니다. 어르신, 시간이라도 보시라고요. 김 변호사가 내민 것은 값싼 디지털 탁상시계였습니다. 미영이는 아유 변호사님도 참 이런 걸 다 라며 별 생각 없이 시계를 받아 내 머리맡 협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시계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것을 저 독사 같은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돌아가고 난 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방으로 들어온 아들 지훈이와 속삭였습니다. 김 변호사 그 인간 왜 온 거래? 재계약? 뭔가 낌새가 이상하지 않아? 뭘 그래? 그냥 일 때문에 온 거지. 당신 너무 예민해.
그것보다 엄마 통장에 남은 돈 이제 진짜 얼마 없더라. 1층 보증금이라도 빼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놈 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안 돼. 지금 건물 명의가 시어머니 이름인데 보증금 빼면 당장 소문나. 조금만 참아. 의사가 준 약 말고 내가 새로 구해온 그 약. 그거 며칠만 더 먹이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심장마비 올 거래. 그럼 이 건물 다 우리 거야. 우리 민준이 유학도 보내고 당신 벤츠도 뽑아야지. 나는 눈을 감은 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러운 심장마비. 인연이 내 아들놈이랑 짜고 나를. 내 손발이 덜덜 떨려왔지만 나는 죽은 듯이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그 독이 든 약을 꼬박꼬박 삼키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약기운에 취한 척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어머님, 아유 냄새, 또 싸셨어요. 미영이는 내 기저귀를 갈아주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믿게 하려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A18. 이 늙은 여편네는 밥만 처먹고 똥만 싸지르네. 이게 사람이야, 돼지야? 평소에 상냥한 목소리는 간데없고 걸쭉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욕해라. 마음껏 짓거려. 그 주둥이를 내가 찢어 발길 날이 머지 않았다. 어느 날은 밥을 먹여주다가 숟가락을 일부러 거칠게 내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 좀 빨리빨리 삼켜요. 입에 물고 있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친구들 골프 약속도 못 가잖아. 어휴, 진짜. 당신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뒷말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아들 지훈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귀찮다는 듯이 리모컨만 까딱였습니다. 아, 몰라. 그냥 요양병원 싼 데 알아봐. 거기 쳐넣으면 알아서 죽겠지. 내 아들.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고 시장에 나가 공국을 팔았습니다. 저놈 업고 배달하고 저놈 대학 등록금 대느라 20년 된 내복을 기워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쳐넣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그저 헤헤 하고 바보처럼 웃으며 밥풀을 흘렸습니다. 에이 더러워. 미영이가 내 뺨을 손바닥으로 짝 소리나게 후려쳤습니다. 질질 흘리지 말고 처먹으라고. 이 노망난 미친년아. 뺨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내 70평생 죽은 남편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뺨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때려라. 더 때려. 이 모든 게 저 시계 안에, 저 카메라 안에 전부 다 녹화되고 있다. 오미영, 강지훈, 너희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 나는 더욱더 지독하게 미친년 연기를 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내 앞에 와서 할머니, 멍청이, 똥 싸게 라며 장난감 총을 쏴도 그저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손주를 보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할머니 정신 차리게 총 쏴주세요. 라며 깔깔거렸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가 병원 서류라며 종이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님 병원비 내려면 필요한 거래요. 나는 떨리는 손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파킨슨 증상 때문이었습니다로 인감도장을 받아들고 서류의 내용을 애써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내 손을 거칠게 잡아 끌어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아, 뭘 보려고 해요? 글씨도 모르시면서. 그냥 여기. 존속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 4호. 장기 및 시신 기증 동의서, 법정 후견인 지정 신청서 지정인 오미영. 이것들은 나를 병원비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다고 속여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죽자마자 장기까지 팔아먹고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년이 합법적으로 가로챌 수 있도록 만드는 서류였습니다. 나는 도장을 찍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미영아. 마음껏 가져가렴. 그 서류가 내년에 목을 조르는 사형 집행서가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아들 지훈이의 5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이는 신이 나서 펄쩍 뛰었습니다. 여보, 이번 당신 생일 우리 3층에서 크게 하자. 친척들 다 부르고 1층 식당 문 닫고 거기서 출장 뷔페 부르자. 이제 이 건물이 곧 우리 건데 사람들한테 우리 위세를 좀 보여줘야지. 그래, 좋지. 그럼 엄마는 어떻게? 저 꼴 보기 싫은데. 걱정 마. 그날은 방에다 가둬두면 되지. 아, 아니지. 미영이가 교활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친척들 다 모인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이 치매 노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천사라고 부를걸? 하하. 아들 생일잔치. 모든 친척이 다 모이는 날. 그날이었습니다. 내가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고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천벌을 내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화장실 변기 뒤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들 생일잔치. 오후 6시. 모든 친척이 다 모임. 그때 와주시오. 경찰과 함께. 내 신호는 케이크 촛불이 꺼지는 순간이요. 문자를 보낸 뒤 나는 협탁 위의 탁상시계 그 시뻘건 디지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70평생 처음으로 악마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날까지 내가 전현이 주는 독약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놈과 며느리년이 가장 행복하게 웃는 그 순간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을 선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아들놈 강지훈의 50번째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며느리 오미영의 콧노래가 3층 주인 세대를 흔들었습니다. 룰루랄라 오늘은 좋은 날. 우리 여보 생일날 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은 쿵, 쿵, 거대한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지만 내 얼굴은 완벽한 무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주버님네, 고모님네, 친척들 싹 다 오시는 거 알죠? 어머님 꼴이 이러면 다들 우리 욕해요. 자, 예쁜 옷으로 갈아입자. 미영이는 나를 돼지멱 따듯 질질 끌어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내 몸이 인형처럼 축 늘어지자 미영이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 진짜. 똥냄새. 이따가 손님들 오기 전에 향수라도 들이부어야겠네. 오늘만 얌전히 있어요. 알았죠? 오늘. 어머님한테 마지막으로 특별한 약 드릴 거니까. 그년이 내민 것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그 하얀 가루약이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푹. 주무시게. 잔치 시끄러우면 방해되시잖아요. 헤헤. 나는 떨리는 소년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로 그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물을 따라주러 돌아선 틈을 타 혓바닥 밑으로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 미영아. 이것이 내년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독배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오후 5시가 되자 집안은 친척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1층 식당 물론 내 건물이었습니다에서 시킨 출장 뷔페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떡 벌어진 어깨로 거실을 누비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지훈이. 50이라니. 이제 이 건물도 내가 떡하니 물려받을 거고 마누라는 천사에.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하하, 고모님도 참. 다 제가 잘나서 그렇죠. 저 병신 같은 놈. 지 애미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미영이는 나를 휠체어에 태워 거실 한가운데에 앉혀두었습니다. 완벽한 전시품이었습니다. 형님, 동서.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제가 이렇게라도 안 모시면 누가 모시겠어요. 똥오줌 받아내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제 복이죠, 뭐. 가증스러운 년. 친척들은 아이고, 미영이 고생한다. 숙자, 언니 나는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네. 라며 혀를 찼습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시간을 셌습니다. 오후 5시 58분. 오후 5시 59분. 드디어 거실 불이 꺼지고 미영이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50개의 촛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훈 씨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미영이는 내 휠체어 양옆에 서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룬 왕국을 과시하는 왕과 왕비처럼. 자, 여보. 촛불 끄세요. 지훈이가 후 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확히 오후 6시 정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날카로운 칼로 케이크의 가장 큰 조각을 잘랐습니다. 첫 조각은 우리 어머님이 드셔야죠. 어머님, 제가 효도하는 거 하늘도 알 거예요. 그렇죠? 미영이가 케이크가 듬뿍 담긴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좀 드세요? 촛불 끄셔야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아니, 숟가락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1년간 잊고 있었던 내 또렷하고 우렁찼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음악도, 웃음소리도, 술 따르는 소리도. 며느리 미영이는 케이크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하는 소리를 내며 눈을 꿈뻑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내 힘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파킨슨병으로 지독하게 떨렸지만 나는 짐승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고 내 입가에 질질 흐르던 침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오미영, 그 더러운 케이크 치워라. 어머, 님? 말을?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님? 그 역겨운 주둥이로 어머님 소리 하지 마. 이 독사 같은 년아. 나는 내 머리맡 협탁에 있던 김 변호사가 가져온 그 디지털 탁상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지훈 씨, 오미영 씨, 존속상해, 횡령,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영이의 손에서 케이크 접시가 쨍그랑하고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살인 미수? 저 노망난 할망구가. 나는 시계 녹음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거실 TV에 연결된 스피커 쪽으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설치해둔 블루투스 스피커였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는 밥만 처먹고 똥만 싸지르네. 이게 사람이야, 돼지야? 질질 흘리지 말고 처먹으라고. 이 노망난 미친년아.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밥을 먹이다가 내 뺨을 후려치던 그날의 소리였습니다. 친척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무래도 치매가 같이 오신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새로 구해온 그 약. 그거 며칠만 더 먹이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심장마비 올 거래. 그럼 이 건물 다 우리 거야. 며느리와 아들놈이 나를 죽이려 모의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지훈이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엄마는 어떻게? 저 꼴 보기 싫은데. 몰라. 그냥 요양병원 싼 데 알아봐. 거기 쳐넣으면 알아서 죽겠지. 아들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훈이의 고모네 시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게 사람 새끼야? 제 애미를 쳐넣어. 모든 증거가 재생되는 순간 며느리 미영이는 이성을 잃고 내 아들 지훈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다 망쳤어. 저 시계 하나 확인 못해? 이 무능한 등신아. 미영이가 손톱으로 지훈이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하자며. 내가 그 독약 구해왔잖아. 내가 날 꼬드겼잖아. 아들놈도 미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두 짐승이 케이크와 음식물이 널브러진 잔치상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친척들은 비명을 질렀고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 둘을 떼어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나. 이 늙은 여우 같은 년. 넌 어차피 곧 죽어. 죽어서도 내가 저주할 거야. 으악. 미영이는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경찰에게 붙들린 채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제발. 나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아들놈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70평생의 모든 경멸과 분노를 담아 그놈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이긴 했지. 하지만 어미에게 독약을 먹이고 죽기를 기다린 놈을 자식으로 둔 적은 없다. 나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년이 그토록 원하던 내 유산, 지옥에 가서나 구경하렴. 꺼져. 내 눈앞에서 두 번 다시 내 놈을 찾지도 않을 것이니 너도 나를 어미라 부르지 마라. 지훈이는 엄마 하고 절규했지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엉망이 된 잔치상과 넋이 나간 친척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쓱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뭘 봅니까? 잔치 끝났으니 다들 돌아가쇼. 그리고 오늘 본 일 한마디라도 밖에 나가 떠들면
그땐 내가 당신들 찾아갈 거요. 친척들은 쥐 죽은 듯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변호사, 저것들이 훔쳐간 내 돈 7억 3천만 원, 단돈 10원도 빠짐없이 전부 받아내시오. 저것들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시오. 그리고 저 3층 집 당장 소독업체 불러 저 짐승들 냄새나는 거 싹 다 치워버려야겠어. 그 후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 오미영은 살인 미수, 존속상해, 사기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강지우는 공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내가 도저히 그 핏줄을 볼 수가 없어 미영이네 친척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독하다고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쳐넣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독하다고요? 맞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것은 사치일 뿐입니다. 나는 내 피눈물로 번 돈, 그 7억과 건물 판 돈을 들고 강원도 바닷가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파킨슨병 약은 꼬박꼬박 먹고 간병인을 두고 남은 인생을 나 하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가고 있겠지요. 나는 이 따뜻한 남쪽 바다를 보며 삽니다. 그것이 저것들에게 내리는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복수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